오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배경, 뉴욕 할렘의 현실을 잠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렘은 한때 미국 흑인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수십 년간 경제적 어려움과 범죄 증가로 인해 위험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FBI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내에서 강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경제적 불균형도 심각하여 할렘 내 일부 학교들의 졸업률은 50%를 밑돌며 대학 진학률 역시 뉴욕 평균보다 크게 낮은 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은 단순한 학업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배움을 통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불리한 출발선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 교육이 가진 특유의 철학과 방식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에게 자립심과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교육 성과는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OECD 학업 성취도 평가 PISA에서 한국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70% 이상으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한국 교육 방식 덕분이죠. 3월 개학을 앞둔 지금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는 성적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태도와 끈기, 그리고 노력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역시 이러한 교육 철학이 한 학생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학생이 어떻게 한국 교육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꿔나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프라라고 합니다. 현재 예일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뉴욕 할렘의 낡은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창문을 열면 총성이 들리고 거리에는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서성거렸죠. 집안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마약에 중독되어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저에게는 교육에 대한 기대도 관심도 없었어요. 아침이면 부엌에 버려진 술병과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고 가끔은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다가 경찰이 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고 학교도 그저 시간을 때우는 곳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란 건 애초에 가질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어가 미국에서 흔히 쓰이지도 않는 언어인데 왜 배워야 할까 싶었죠. 하지만 수업 첫날 이정진 선생님을 만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어요. BTS라는 남성 그룹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생소했어요. 한국어? 미국에서 거의 쓰이지도 않는 언어를 왜 배워야 할까? 하지만 무심코 선택한 이 수업이 결국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업 첫날,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셨어요. 그 눈빛과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단순한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제게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주었어요. 선생님은 한 명의 학생을 바라보며 눈을 맞추고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지금껏 어느 누구도 제게 그런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에도 선생님은 항상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는 그게 어색했지만 점차 그 관심이 싫지 않았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은 칠판에 존경이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른을 존경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강조되지 않다 보니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수업을 거듭할수록 그것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발음과 문법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한 명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가 실수해도 절대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셨죠. 그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학교뿐만 아니라 제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대화하는 방식, 친구를 대하는 태도, 심지어 스스로에 대한 태도까지 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수업 첫날,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이정진 선생님이에요. 사실 처음엔 한국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언어인데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 수업은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선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존경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부모나 어른을 대할 때 한국처럼 깊은 존경을 표하는 문화가 크게 강조되지 않지만 선생님은 그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존경이라는 것이 그저 형식적인 인사나 예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대할 때, 스승을 대할 때, 친구들끼리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신념이 강한데 그건 역시 존경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존경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자란 환경에서는 존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어요. 부모님은 마약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저는 그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만 배웠어요. 어른을 존경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던 환경이었죠. 하지만 선생님은 그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너희가 존경을 배우고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도 너희를 존경하게 될 거야 라고 하셨죠.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변화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았고 부모님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서 제 주변도 점점 변해갔어요. 존경이라는 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는 걸 저는 선생님 덕분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공부가 너무 어려웠어요. 한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낯설었고 문법은 마치 퍼즐처럼 복잡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새로운 단어를 설명하실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따라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영어만 사용해왔던 저에게 한국어는 그야말로 외계어 같았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매일 아침 교실 문 앞에서 저희를 맞이하며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학생 한 명과 눈을 마주치셨죠. 저는 처음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인사가 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의미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 환영받고 있다는 감정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선생님은 늘 남아 계셨어요. 질문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때로는 학습지를 한 장씩 더 건네며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저도 가끔씩 남아서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은 절대 지루한 기색 없이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더 배우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수업을 빠질 때도 선생님은 항상 저희를 다시 불러주셨죠. 너희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질 거야.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하셨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아갔어요. 선생님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점차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작은 성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 삶에 있어 첫 번째로 진지하게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심지어 부모님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려고 하셨죠. 저희 부모님은 원래 제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3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저의 학교 생활과 학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그렇게 조금씩 부모님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수업이 단순히 언어 공부가 아니라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마약과 범죄가 일상인 환경에서 살던 저희들이 한국의 교육, 철학을 배우면서 대학이라는 목표를 갖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고 배웠어요. 저는 그 가치를 제 삶에 적용하기로 했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할렘에서 자란 저에게 예일대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믿음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국어 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만약 시험을 망치면 졸업도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는 울고 말았어요.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다독여 주시며 결과보다 중요한 건 내가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요. 결국 저는 한국어 시험을 통과했고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했어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며 얻은 교훈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발음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복잡한 문법이 마치 미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의 교육 철학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고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반복되었어요. 이 가르침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저의 삶을 바꿔놓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한국어 속에는 한국의 깊은 문화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존경과 예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문화가 있죠. 이 문화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면서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배려 깊어졌고 부모님과도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어 교육을 받으며 저의 사고방식도 변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는 항상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었어요.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했어요. 이런 교육 방식 덕분에 저는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었고 이는 대학 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선생님과 한국어 교육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직도 할렘의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예일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선생님과 같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통해 제 삶의 방향을 찾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고향을 방문할 때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에 들러 후배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한국어 수업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요. 저는 이정진 선생님을 통해 꿈을 꿀 수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에게 이정진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선생님, 지금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겠죠? 저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선생님과 같은 희망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어 관련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하는 일본인 유학생, 시오예요. 평소 언어학과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곳에서 공부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제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어는 동양에서 가장 세련된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한자는 중국에서 왔지만 일본어는 그것을 더욱 아름답고 정교하게 가다듬었다고 믿었어요. 한국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언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강연장은 처음부터 독특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동아시아 언어 비교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각 언어를 대표하는 발표자들이 차례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중국어 대표는 왕, 일본어 대표는 아키라, 그리고 한국어 대표로는 미국인 여학생 엘레나가 선정되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왕과 아키라의 발표를 더 기대하고 있었어요. 왕은 중국어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이며 철학적 깊이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강조할 것이 분명했어요. 아키라는 일본어가 한자와 가나의 조화를 이루며 동아시아 언어 중에서 가장 세련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 뻔했어요. 반면 한국어에 대한 발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한국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엘레나가 발표자로 소개되자 여기저기서 한숨을 쉬거나 소리내어 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 같은 걸 왜 배우지? 라고 속삭였고 몇몇은 발표가 지루할 것이라며 대놓고 시계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엘레나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이어갈지 궁금해졌어요. 그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지, 한국어에 대한 강력한 주장과 논리를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발표가 시작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이 펼쳐졌어요. 왕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그는 한자의 5,000년 역사와 문명의 깊이를 강조했어요. 각 글자마다 상형 문자에서 발전해온 고유한 의미가 있으며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화려한 시각 자료가 동반된 발표였고 강연장은 그의 주장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왕은 마지막에 한글을 비교 대상으로 꺼내들었어요. 그는 반면 한글은 15세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호일 뿐이라고 하면서 청중들을 향해 웃었어요. 강연장에는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듯한 미소와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은 아키라의 차례였어요. 그는 일본어의 세련됨과 가나와 한자의 조화에 대해 설명하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언어라고 주장했어요. 일본어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변화를 수용하며 발전해왔고 이는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어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이 한글을 말살하려 했던 것은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국어는 일본어와 중국어의 혼합물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청중들은 흥미로운 듯한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그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엘레나의 차례가 왔어요. 교수는 형식적으로 그녀를 소개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지루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녀가 단상에 올라서자
몇몇 학생들은 한숨을 쉬거나 하품을 했어요. 솔직히 저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실 저도 일주일 전까지는 한국어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말에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처음에는 한국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실망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한글의 창제 과정과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노트북이 갑자기 꺼졌어요. 발표 자료가 사라진 거예요. 강연장에는 비웃음과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조차도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엘레나는 당황하지 않고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어요. 노트북은 고장났지만 제 목소리는 멀쩡해요. 지금부터 한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한글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5세기 조선에서는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많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당시 조선의 문자 체계는 한자였는데 이는 배우기가 어렵고 주로 양반 계층이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수년간 연구를 거듭하며 기존의 문자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문자, 한글을 창제했어요. 그녀는 한글이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독창적인 문자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설계되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 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에요. 모음은 더욱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는 하늘을, 은은 땅을, 이는 사람을 상징하여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문자가 구성되었어요. 엘레나는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설명하며 이것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서 조선의 문화적, 사회적 혁신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글이 도입되면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산되었고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지식의 보급과 평등한 교육의 시작을 의미했어요. 또한 그녀는 한글이 당시 엘리트 계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반대했지만 그는 백성들이 지식과 의사소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글을 직접 보급하려 노력했어요. 강연장에 있던 학생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점점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혁신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청중들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강조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설계 원리에 대해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조롱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하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녀는 이어서 현대에서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한국어가 현재 여러 나라에서 공식 교육 과목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채택했다는 사례를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한글을 말살하려 했던 이유가 단순한 식민 정책이 아니라 한글이 가진 혁신성과 대중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어요. 엘레나는 마치 저와 왕, 아키라를 향해 이 말을 던진 것 같았어요. 일본이 한글을 두려워했다니. 저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이 조선에서 한자를 강요한 것은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엘레나의 말이 끝난 후 강연장에는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몇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기까지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일본이 한글을 탄압했던 것이 조선을 위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혹시 그것이 단순한 식민지, 지배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을까요? 엘레나의 발표는 단순한 학문적 논의가 아니라 제 가치관을 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어요. 엘레나가 강단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강의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일부 학생들은 발표에 감탄하는 표정이었지만 몇몇은 여전히 불편한 얼굴이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연장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들이 감정과 뒤엉켜 정리되지 않은 채 복잡하게 엉켜 있었어요. 아키라는 저를 따라오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짜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 발표 다 감정적인 주장일 뿐이야. 한국어가 그렇게 대단했다면 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겠어? 그는 마치 엘레나의 논리가 허점투성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그 말에 동조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도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어의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복도를 걸으며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강의실 창을 타고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이 조선을 위해 한글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억압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엘레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역사적 관점은 모두 조작된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책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한글이 어떤 과정으로 탄생했으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왜 일본이 그것을 억압하려 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도서관의 조용한 조명 아래에서 저는 한글에 대한 책을 한 권씩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제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저 발표 다 감정적인 주장일 뿐이야. 한국어가 그렇게 대단했다면 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한국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후 저는 도서관에서 한글에 대한 책을 찾아 읽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저는 엘레나가 만든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 가입했어요. 아키라는 처음에는 저를 비웃었지만 곧 저도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이 담긴 혁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강연장에서 엘레나의 발표를 들었던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